전날에도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하락세가 이어졌었거든요. 오늘 그래도 일부 종목들이 반등한 만큼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의 부진 오늘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밤 금투세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오늘 국내 증시 또 다른 모멘텀에 집중을 해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홀로 잘 나가는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우지수마저도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41,000선 하루 만에 내주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세를 보이다가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0.7%가량씩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날도 기술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가치주도 함께 내렸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꼽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빅스 지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죠.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술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트럼프 트레이드다, 또 중소형주의 순환매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지금 빨간색 하방 압력을 받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빅테크 중에서 반등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애플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때 그래도 엔비디아는 2.8%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전날 6% 급락세를 일부 만회하는 모습들이었죠.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모두 다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자체의 호재가 있었다기보단 전날 TSMC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에 대체적으로 훈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데이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역대급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기술주에 대한 하방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며 2%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메타는 3%가량 상승을 했는데 잠시 후 이슈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일단 빅테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8월 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 실적 발표 앞두고 골드만삭스 외에도 다른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아이폰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애플에 대한 의견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폰 수요, 또 AI 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실적 발표 때 있을 건데 이 부분 주목해야 된다라고 코멘트했죠. 알파벳은 도이체방크가 목표 주가 19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디지털 광고 업계가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파리 올림픽 곧 열리죠. 이 부분도 호재다라고 꼭 집어 말했습니다. 메타도 같은 이유로 도이체방크가 목표 주가 52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어떤 종목들이 애널리스트 눈에 띄었을까요? TSMC 전날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사실 밤사이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2024년 연간 매출 전망치를 예상보다 높게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엘프뷰티는 가성비 화장품 업체로 꼽히고 있죠. 베어드가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요. 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순이익 증가세도 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VF 코퍼레이션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어제 저희가 마감 브리핑에서 살펴봤었죠. 브랜드 슈프림을 지금 매각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의에 들어가고 있다. 매각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전장에서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시티그룹이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습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한 이슈 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매출 95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왔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광고형 요금제를 지금 구독하는 사람들, 광고형 요금제에 따른 매출이 34% 증가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4.88달러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꽤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5%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걸 14에서 15%로 하단을 좀 높여 잡은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총 유료 구독자 수 2억 7,765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유료 구독자 수 이제 밝히지 않을 예정이죠. 마지막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상치보다도 또 높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구독자 수였죠.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유튜브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TV 스크린 타임 점유율을 지금 넷플릭스가 공개한 건데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체 40.3%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 중에서 유튜브는 9.9%, 그 바로 아래 넷플릭스가 8.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넷플릭스가 유튜브를 제칠 수 있을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는 사실 짧은 동영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유율을 앞지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렇다면 구독자 수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이 구독자 수 증가에 따른 광고 매출이 함께 늘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실적 앞으로도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외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0.28%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관련된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습니다. 메타가 스마트 안경 개발하기 위해서 에슬로룩소티카의 지분 5%를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슬로룩소티카 어제 또 보셨죠? 슈프림을 품은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안경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메타와 이 에슬로룩소티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레이밴이 이미 이 스마트 안경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1년이었었습니다. 스마트 안경 처음으로 출시를 했었는데 사실 첫 스마트 안경은 조금 판매가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출시한 결과 메타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SNS 연동도 가능하고요. 또 AI 비서 지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에슬로룩소티카가 슈프림을 품은 배경에는 슈프림 스마트 안경에 대한 그런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반지를 공개했었죠. 애플도 계속해서 웨어러블 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월가의 전략가 이어서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I don't think it's unusual to see the market pull back after such a big rally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moving through the summer months. Things that have rallied very strongly are pulling back, and the leadership baton is being passed to some areas of the market. I think it's very typical of a market where breadth or participation is broadening out. I think it's an encouraging sign. I think the question around the mega caps i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The truth is, from a technical standpoint, we have to trade what we see and not what we think. There's certainly lots of concerns around valuation and that these growth rates can't continue forever, but nobody really knows when that's going to end. But the charts can help us identify that. And so what we have in place for growth stocks in general is a series of higher highs and higher lows, sort of a stair-step uptrend. And there's not a lot of evidence that is breaking down longer term. So
our take here is this is a tactical multi-month pullback, not necessarily the beginning of a major cycle peak. It could turn into that, but at this point, that's not what our view is. We think these uptrends are still intact, and we're just seeing this rotation away from growth to some of the other areas of the market that haven't participated, which is pretty typical of a bull cycle where the baton, the leadership baton, gets passed from one area to the other. 네, 어제 우리 증시 한번 다시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에 뉴욕 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의 큰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양지수 모두 우리도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코스피가 0.6% 하락하면서 2,824선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다시금 상향으로 가격을 틀어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0.8%의 조정이 나오면서 822선까지 어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렇게 지수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지만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그 전날보다는 순환매장세가 더 짙게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종목들이 모두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 실적과 관련해서 조선 쪽 분위기 굉장히 좋죠. 조용하지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인데 삼성중공업이 어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최근에 방산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아볼 수 있을 만큼 최근에 외인들도 국내 방산주와 관련된 매수 흐름을 이어가 주고 있고요. 금호타이어나 삼양식품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도 계속적인 주가 상승에 있었던 삼천장 제약 또한 전날장에서는 외인들이 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기관 쪽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함께 파악을 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투탑으로 들어갔고요. SK 이제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그룹주들 연일 부각이 되고 있는데 SK텔레콤 어제 3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최근에 반도체 소보장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기관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데 어제도 4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HLB도 5위권에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와 종목별로 놓고 봤을 때 어제 분위기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CXL 관련주들 부각이 됐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CXL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왔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다라는 소식 전해왔고요. 일부 관련주들이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AI 컴퓨터와 관련돼서 CXL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엑시콘이 어제 20% 넘게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대장주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동해 쪽에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추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기대감 지속이 되면서 일부 관련주들 상승을 했는데 또 어제 포항시와 이 대왕고래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협업식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화성밸브 25% 상승했고요. 동방도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시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을지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 지켜보시고요. 원전 같은 경우도 어제 새벽에 전해진 소식이었죠. 저희 시간에도 함께 확인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해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다라는 게 되겠죠. 총 체코에서 2기의 원전 수주를 따냈고요. 그게 24조 원인데 2기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수주가 될지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도 수주를 받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한전산업이 18%, 한전기술 7%의 가격 상승 보였네요.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할 때면 국내에서도 콘텐츠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매출이 좋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매출이 나왔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1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95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의 매출 또한 긍정적입니다. 가이던스는 3분기 매출이 14%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온 만큼 지난 분기 그리고 이번 분기 또한 매출과 실적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입자 수가 되겠습니다.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가입자가 800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 또한 예상치들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총 가입자 수는 이제 거의 3억 명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는 새로 가입한 가입자들 중에 45%는 광고 요금제로 가입했다라는 게 될 텐데요. 이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 넷플릭스의 호실적과 함께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있었죠. 위즈윅 스튜디오 승리호에서 추가적으로 그래픽을 담당했던 스튜디오인데 승리호 이후로 넷플릭스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고요. 어제는 5%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동백꽃 필 무렵을 넷플릭스에 공급해줬던 펜 엔터테인먼트 어제 3% 정도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에이스토리나 사마 네트워크스도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 넷플릭스 실적을 기준으로 반등 나서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새벽에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러시아의 군용기가 다시금 북한을 방문한 이 위성 지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방문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바로 또 속보로 전해졌고요. 이 러시아 차관이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금 군사 분야에서 인사 방문이 있었던 건데요. 일단 김정은 께서도 방북한 러시아의 국방차관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토 정상회의가 마무리됐었는데 나토 이후로 바로 또 러시아와 북한이 만난 게 재차 확인이 되면서 이 방산 관련주들 오늘 다시금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최근 흐름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트럼프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도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국내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어제는 전일 모두 관련주들이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특히 풍산이 5%대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하나시스템 약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었는데 다시금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19일, 또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시장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역시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굉장히 떨어졌던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는 비교적 순항을 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크게 좀 부담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역시 믿을 거는 2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소위 말하는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빅 종목들이 여러 개가 다음 주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기업 그 종목들의 어떤 그런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시장이 다음 주에는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표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 쪽에 이제 일정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 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을 많이 해볼 만한 날이 이제 25일 날 SK 하이닉스 현대차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이제 기아가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보이고요. 현대일렉트론, HD 현대일렉트릭도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29일에는 이제 주 금융주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두산 에너비티 실적도 여기 좀 29일 날 발표가 됩니다. LG 넥스원 방산주도 저기 들어 있고요. 금융주들 쭉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가장 큰 관심사 뭐 두말할 필요 없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지금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는 한 5조 원대 영업이익을 2분기에 올릴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달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8조 영업이익 예상치가 실제로는 10조가 넘게 나와서 정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그레이트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삼성처럼 DR이나 D램이라 낸드 플래시 쪽만 좋은 게 아니라 이 SK하이닉스에는 HBM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HBM의 실적이 얼마나 좋을지 이게 핵심이기도 한데 굉장히 뭐 좋을 것으로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오늘 아침에 발표된 TSMC 실적을 보면 AI 쪽의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걸 확인했다. 아주 이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 그리고 실제로 TSMC 매출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거를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SK하이닉스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실적이 가장 기대가 되는 거고 주춤했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SK하이닉스의 이런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서프라이즈가 좀 반등의 계기가 될지 기대감도 좀 심어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3개월 전보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올라간 이런 모습을 보여서 역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얘기는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어제 소식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결국 이제 오늘은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팀코리아 6개 회사 중에 4개 회사가 상장사기 때문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렇게 4개 회사가 팀코리아에서 상장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4조짜리 이제 2기 수주에 24조짜리 이제 수주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 4개 상장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 기술은 원전의 설계를 맡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통 이 설계는 전체 수주 금액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24조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1조 2천억에서 한 3조 가까이, 2조에서 한 3조 가까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핵심인 원자로, 그다음에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 보통 이 원자로나 이쪽에 있는 핵심 설비를 생산하는 재생산해서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20에서 25% 정도 매출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요. 대략 많으면 한 7, 8억 정도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대우건설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을 비롯한 이 시공사들이 이제 한 3, 40% 대략 맥스 한 1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2기만 가지고 이 정도 얘기가 된다는 거고요. 이런 매출이, 그러니까 이 2기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 10년간 유지가 된다는 건 이제 나눠서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체코가 좀 2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테를린이라는 지역에 2기가 더 남아 있고 이것도 일단 우리가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거든요. 되면 우리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좀 대략 못해도 2030년 사이에 한 10기 전후에 또 원전이 신규로 발주가 됩니다. 그것도 또 프랑스랑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마찬가지 이유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10기라면 10기를 다 우리가 따올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2배가 아니라 5배, 10배가 또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원전 관련주들의 향후 수혜가 장기적이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원전 초호화, 호황 사이클이 뭐 도래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중요한 건 수치니까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높은 가속력과 뭐 경쟁력, 그 다음에 어떤 일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도 상당히 우리 원전 관련주에 대한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만 놓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이 코너 시작하고 이후에 한 번인가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제 2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이버 카카오가 이게 사실 국민주인데 얘기를 별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별로 화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제목도 보십시오. 개미 무덤된 네이버 카카오 반짝.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한 4, 5%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할 것이냐 기대감이 있는데 뭐 김 빠지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썩 반갑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들은 아닙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 두 자릿수 이상. 네이버는 16%, 카카오는 18% 정도 전년 대비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네이버는 석 달 전에 전망치보다 더 상향 조정이 된 반면에 영업이익이 카카오는 무려 두 자릿수 10%가 넘게 2분기에 3개월 전보다 영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늘겠지만 3개월 전망보다는 하향 전망이 됐다라는 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재료는 어느 정도 악재들이 좀 많이 소진된 그런 분위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AI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호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로봇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호재가 좀 많은 상황이고 카카오는 사실은 호재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뭐 핀테크, 모빌리티, 웹툰 등 주요 사업들이 별로 그렇게 성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수급죠. 수급이 어느 정도 어떠냐는 건데 네이버는 어쨌든 요즘에 대세인 외국인이 주로 사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네이버를 사고 카카오는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두 회사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는 두 회사에 대해서 이제 향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져 있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골자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두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사업 재편 이 얘기가 좀 한 2주 가까이 돼가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좀 이렇게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확산이 되고 있다. 이제 그 점 때문에 좀 오늘 얘기를 좀 준비를 하는 건데 일단 주가를 보면 이번 두산그룹 사업 재편의 핵심인 두산 그러니까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이제 넘긴다 이제 이 얘기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 주가가 보여줍니다. 로보틱스도 처음에 반짝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떨어졌죠. 거의 이제 원래 이 발표 나오기 원래 수준 정도로 되돌림이 된 상황이고요. 밥캣 같은 경우는 안 좋죠. 아무래도 53,000원대가 지금 49,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사업 재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왜 시장에서 이렇게 별로 그다지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 실적 내용을 보면 됩니다. 수치를 보면 됩니다. 밥캣은 매출이 10조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1조 한 4천억 가까이 되는 정말 두산 그룹 전체 알짜배기 핵심 캐시플로우로 갖고 있는 회사고요. 반면에 로보틱스는 물론 성장성은 뭐 어마무지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92억, 그러니까 적자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그러니까 이제 또 매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이런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180배 훨씬 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회사를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에 갖다 붙이느냐 그것도 100% 자회사로 그래서 이제 아까 제목에서 보였던 것처럼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요. 두산그룹도 그렇고 뭐 일각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결국 로봇이라는 이 향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에 대한 그룹의 큰 그림 아니냐 빅피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두산 밥캣과 관련돼서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이제 회사에서 그룹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IR을 했는데 이걸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기관이나 상대로 뭐 IR 하는 것도 좋은데 뭐 비공개 오케이 좋습니다. 좀 기다렸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개인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어떤 뭔가 설명 이렇게 사업 재편한 이유가 뭐고 왜 우리가 로보틱스가 다 붙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떡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상황에서도 결국 소액주주들은 또 찬밥이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이 좀 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말말말 발언 이후부터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제 국내 증시도 다시 한 차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증시를 좀 이끌어줬던 반도체 주들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지수단에서의 약세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증시는 뭐 좋기는 했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와서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조금 옆으로 기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이슈가 터지기 전에도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이 YOY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성장률 추세가 지금의 어떤 고성장이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숫자 상승의 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네. 시장 컨센을 이제 맞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넘어서느냐가 항상 변수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던 터에다가 미 대선 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또 반도체를 두들겨 팬 셈이 돼버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적격 생산품 투자 규칙이라고 해서 FDPR이라고 하는 네. 이 제도를 갖다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심리를 떨어뜨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만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대만 이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그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반도체 장비 쪽 전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TSMC라든지 또 다른 그 칩메이커 쪽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같이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나스닥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러셀 2000이 좀 올라오는 분위기잖아요. 여기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면서 네. 마치 이제 그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 가능성을 70%까지 봐버리니까 대통령이 된 듯한 분위기로 완전히 지금 시장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그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을 받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꺾이진 않았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자료 나온 거 보니까 AI 서버 시장만 하더라도 2분기가 1분기보다 20% 성장을 하고 YOY로는 40% 이상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땐 6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TSMC에서 실적 발표하고 포워드 가이던스 네. 내놓은 걸 보면은 시장 예상을 또 넘어서는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칩에 대한 또는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꾸준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어떤 성장의 속도는 조금 완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향후에 반도체가 여기서 계속 끝이라는 것보다는 좀 네. 추가 일정 구간 조정을 받고 나면 재차 상승은 시도할 건데 이제 그 상승의 기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게 포착되고 있진 않고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지금을 그럼 오히려 기회로 저희가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주도주로서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할 경우에는 그쪽이 메인이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닐 경우에 다른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7, 8월 달 중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뭐 싸면은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엔비디아의 상승의 어떤 속도가 완만해지고 성장에 대해서 속도가 조금 의문을 좀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그동안 눌려 있었고 버려져 있었는데 네. 예상 외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 또 내년 가면서 쇼티지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하는 레거시 제품을 만드는 쪽이 오히려 부각될 수도 있다. 지금 그 반도체 섹터 많이 빠지는데 네.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동네 바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네 바보요? 인텔. 인텔은 안 빠져요. 너무 안 올라서 안 빠지는 거 안 아니에요? 빠졌던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노이즈가 되는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섹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빠지고 거꾸로 지금 반등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네. 레거시 제품 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이 HBM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올해 PER이 네. 100배가 넘어요. 근데 하이닉스 이번 분기 실적 나오면 확인되겠지만은 네.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3배 이상 아마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작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채택됐다는 것 때문에 급등했었던 거고 하이닉스 그 효과 봐서 많이 올라갔었던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전히 엔비디아 향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 네.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쪽에서도 제자리 걸음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비판을 받다 보니까 눌려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레거시 제품 쪽에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면 글로벌 1위 회사가 삼성이고 2위가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 순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좀 시장이 좀 반도체 쪽에서 보셔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가 만약 주도주 자리를 계속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 조정 구간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성장 조금은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될지도 궁금한데 사실 최근에 또 조용하게 강하게 올랐던 섹터가 있었죠. 조선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작년부터 올해 조선주 좋을 거다, 실적 잘 나올 거다 계속 이야기는 나왔어요. 근데 주가 면에서도 일단 체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하반기 계속 긍정적으로 볼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네. 2004년에서 2007년도의 어떤 상승의 그림을 쳐다보면서 조선주를 보면은 답답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선주는 가격은 올라오고 있어요. 신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신주가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다가 계속해가지고 증설을 하니까 이게 Q까지 올라오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었지만 네.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조선소들이 섣불리 증설을 못합니다. 과거에 한번 제대로 당해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캐펙스 투자를 좀 강하게 못하는 상황에서 네. 계속 가격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회복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2021년 그 이전에 22년 1분기 이전에 수주했었던 것들이 대개 이제 적자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이제 이번 분기 전후에서 거의 다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선 위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급격히 돌아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안 쌉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게 가늘고 길게 가는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Q가 증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선 같은 경우도 글로벌하게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국내 3사 말고는 중국에 2개 업체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켓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수요자들이 계속 오퍼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네. 안 떨어져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27년까지 도크가 다 찼어요. 거기도 싸게 물건을 수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우리나라로 이제 컨테이너선들 수주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컨테이너 탱커 이런 것들도 이제 교체 주기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네. 이때는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엔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놓고 얘기를 하면은 조선주는 많이 올라가면 좀 줄였다가 네. 다시 좀 눌리면 사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꾸준히 보시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늘고 길게 조선주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기에 우리가 트럼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조선주도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될까요? 트럼프가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관세로 두들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조선주 쪽, 조선업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이 제일 약한 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고요. 그 1%도 주로 군함, 제작 쪽에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이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여지는 적은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중요시 여기는 건 LNG를 자기네 거를 갖다가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함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미국 조선소들이 군함 제작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상황일 정도로 좀 적체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MRO 시장을 한국에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뻐가지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니고 네. 자기네가 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열어준 거기 때문에 트럼프 노이즈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소화해내면서 앞으로 조선주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국내에 전해졌던 긍정적이었던 소식, 체코 원전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냈습니다. 프랑스랑 마지막까지 이제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예측하기가 어렵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체코 원전 2기 국내에서 짓는 걸로 확정이 됐고 추가적인 일단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이 사실은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지금 체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긍정적이지만 앞으로의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항상 우리가 이제 수주하고 연결이 될 때는 보면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회사가 딴지를 겁니다. 그렇죠. 계속 소송을 걸고 이제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과거에 우리가 이집트 쪽 수주하게 될 때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그 자회사 러시아의 어떤 자회사격인 회사가 이제 수주한 거에 우리가 일정 부분 들어갔던 게 약간 좀 심기를 거스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럴 때마다 노이즈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일정 부분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좀 하면서 풀어나가지 않겠냐 보고 있고 이번에 수주의 의미는 일단 유럽에서 첫 수주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을 뚫었다라는 데 의미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세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 발표되고 급등했다가 쭉 빠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조정을 좀 받으면은 재차 한번 매수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거는 SMR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건은 SMR 쪽은 아니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또 이게 수주를 해도 이게 매출로 인식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또 텀이 길어지게 되면 또 잊혀졌다가 다시 부각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주 이후 실적까지 연결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최근 증시 분위기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지수 자체도 내리고 있지만 사실 오르는 종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멘텀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겠지만은 그렇죠. 이게 투자라는 관점이 항상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이 불안하고 안 좋을 때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증시가 올라도 오르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많은 이런 장세는 사실 투자에 접근해가지고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현금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다 빠지면 괜찮은데 오르는 종목은 또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는 제가 3분기가 굉장히 좋을 그러니까 올해 피크가 3분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원치 않는 거는 요전에 보였던 2,900이 피크이질 않길 바랄 뿐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제가 4분기를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거는 네. 대선 국면에서 그 노이즈 트럼프 노이즈 또 좀 혼란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먼저 와버렸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거의 피격당하면서 확실시 갑자기 되면서.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가 네. 돼버리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오늘 또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또 지금 오바마를 위시해가지고 다른 네. 여러분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금 이제 사퇴 압박을 지금 하고 있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또 나왔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또 이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시장을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3회까지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네. 3회가 아니고 네. 생각보다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어쩌면 8월 달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 두시고 좀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네. 반등 주면은 조금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또 밑으로 많이 빠지면 조금 담아 보시는 그런 전략,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다가 8월 달에 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연준과 또 대선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투자 이어나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시그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참 바삐 달려왔는데요. 국내 증시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데일리 TV와 개장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